그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봉투가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심장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투 안에 적힌 이름들 사이에서 며느리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굳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괜히 컵을 만지작거렸으며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말 나는 잘못 살아온 걸까? 그런데 그날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유독 시선을 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읽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춘 듯 입술만 몇 번 움직였을 뿐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침묵이 유언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미워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은 돌아본다. 그때 묻게 되는 질문은 늘 같다. 정말 나는 잘한 걸까? 누군가는 그 질문을 제때 마주하고 누군가는 너무 늦게서야 답을 듣는다. 이 이야기는 너무 늦게 찾아온 질문과 이미 굳어져 버린 마음 때문에 서로를 상처내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시어머니로 불렸던 한 노인, 그리고 며느리로 불렸던 한 여자의 긴 시간. 그 사이에서 끝까지 어느 편도 되지 못한 한 남자의 흔들리는 마음.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빚이 더 무거웠던 한 가정의 이야기다. 집으로 처음 인사를 가던 날 며느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어 있는 걸 보며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이 집에서 환영받으면 좋겠다고,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골목을 돌아 들어가자 크지 않지만 새로 칠한 흔적이 남아있는 단독주택이 보였다. 담벼락 위에는 오래된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흙은 마르고 잎사귀는 군데군데 말라 있었다.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어디 하나 정성스럽게 손길이 닿은 구석은 보이지 않는 집. 그 집은 마치 이 집 주인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기 전까지 며느리는 미소 연습을 했다. 너무 밝지도 너무 굽실거리지도 않는 정도의 웃음. 그러나 문이 열리자 준비한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문틈 사이로 먼저 들어온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위아래로 훑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은 처음 보는 이를 반기는 눈이 아니었다. 평가하고 재고 흠을 찾으려 드는 눈빛이었다. 들어오라며 비켜선 시어머니는 인사하는 며느리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반가움도 따뜻함도 없었다. 마치 이미 마음속으로는 점수를 매겨놓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며느리는 준비해온 과일 상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정성껏 골랐다는 말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작은 웃음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무게를 재듯 들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 쪽으로 가져가 내려놓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격을 가늠해 보는 듯한 눈길만 남겼다. 그 짧은 순간에 며느리는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정으로 평가받기보다 계산과 기준으로 재는 집, 사람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만 같은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큼지막한 TV와 튼튼해 보이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오래된 가구들이었지만 값이 꽤 나가 보였다. 장식장 안에는 깨끗이 정리된 그릇과 함께 작은 금 서랍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었다. 벽 한쪽에 걸린 커다란 액자, 그리고 그 아래 붙어 있는 여러 장의 등기 서류와 도장이 찍힌 봉투들.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잠시 더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저 아이는 키는 그럭저럭인데 얼굴이 시원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손이 참 작네. 집안일을 얼마나 하려나. 대놓고 비난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칭찬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멀어진 말투였다. 남편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엄마, 처음 보자마자 그런 말부터 하면 애 기 죽잖아. 그냥 좀 두고 봐. 하지만 그 말에는 며느리를 감싸려는 진심보다는 분위기를 빨리 넘기고 싶은 조급함만 묻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이 집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더 빠르게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소파 맞은편을 가리켰다. 앉아. 그 옷은 어디서 산 거냐? 질문 같지만 사실은 평가에 가까운 말투였다. 며느리는 옷가게 할인 행사에서 어렵게 골라 산 원피스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동네 가게에서 샀습니다. 단정해 보여서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듯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래, 뭐, 있는 집 딸은 아닌 건 알겠다. 요즘은 다들 브랜드 걸치고 다니는데, 넌 그래도 실속파인가 보지. 남편은 또다시 웃음으로 분위기를 덮으려 했다. 엄마,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사람 인성이 중요하지. 얘 성실하고 착해. 같이 살아보면 엄마도 알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아들을 흘겨보며 말했다. 사람은 착해서만 안 돼. 세상은 다 돈으로 돌아가는 거야. 착한 사람은 바보 되는 세상이야. 내가 제일 잘 알 텐데. 왜 이렇게 태평하게 사냐? 그 말은 아들을 향한 듯 했지만 사실 며느리를 겨냥한 말이기도 했다. 며느리는 입술 안쪽을 깨물으며 미소를 유지했다. 이 집에서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가정환경, 부모의 직업, 자라온 이야기들을 캐물었다. 관심이라기보다 재산 상태와 배경을 확인하려는 신문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솔직하게 답할수록 자신이 더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의 사업이 오래전에 어려워졌다는 말, 어머니가 작은 가게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말, 대학은 나왔지만 번듯한 직장은 다니지 못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이 집의 기준에서는 마이너스로만 쌓여가는 숫자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대답을 다 들은 뒤 마침내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그래도 나가는 데는 없겠네. 괜히 우리 집 재산만 보고 들러붙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건 다행이다. 멸시와 안도감이 섞인 이상한 말이었다. 며느리는 순간 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정리되어 버리는구나 싶었다. 남편은 그 말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며느리 쪽을 힐끗 보며 눈빛으로만 말했다.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가 원래 저래. 그 눈빛은 위로가 아니었다. 책임을 넘기는 신호였다. 앞으로의 모든 불편함과 상처를 미리 양해해 달라는 무언의 동의서 같았다. 그날 집을 나서며 며느리는 골목 끝에서 뒤를 돌아봤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 등불 아래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비쳤다. 서랍장을 열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 얼마나 모았는지, 어디에 넣어두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노인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숫자와 서류를 향해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며느리는 어쩐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표 안에 들어가는 숫자 중 하나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아주 작은 가시처럼 마음 구석에 박혔다. 그리고 그 가시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자라나 결국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일이 터졌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반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런 건 안 먹는다. 그 말은 반찬이 아니라 며느리 자신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종종 그 첫 방문을 떠올렸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표정 하나하나와 말투, 그리고 잠시 머물던 정적 속에서 시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 느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온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며느리는 결혼 후 첫 명절 전날 시어머니 집에 음식을 미리 준비하러 갔다. 집안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양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처럼 계량 스푼과 낡은 수첩을 옆에 두고 있었다. 수첩에는 무언가를 세세하게 기록해 둔 글씨들이 가득했다. 며느리는 그것이 단순한 요리 기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첩을 잠시 넘겨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본 순간 그 생각은 틀렸다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는 수첩 한 페이지를 펼쳐놓고 오래 바라봤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자기가 써놓은 글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묻고 따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참 후 시어머니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런 기록이 없었더라면 난 이미 다 빼앗겼겠지. 세상은 믿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 한 것도 스스로에게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쌓여있던 생각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김치를 담는 법을 가르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검열과 비교였다. 며느리가 배추를 씻는 손놀림을 지켜보며 시어머니는 말했다. 그렇게 헐렁하게 씻어선 안 돼. 겉으로만 깨끗해 보여도 속이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나중에 냄새가 나. 사람도 그래. 겉만 번드르르한 사람은 오래 가질 못해. 겨우 김치를 담그는 과정일 뿐인데 시어머니는 그 속에서 인생 전체를 끄집어내는 사람처럼 보였다. 밤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 며느리는 물을 가지러 냉장고 앞에 서 있다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보았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지금의 시어머니와 닮았지만 눈빛은 지금보다 훨씬 날카롭고 어딘가 절박해 보였다.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며느리가 사진을 바라보는 걸 본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서슬 있었다. 그땐 몰랐지. 저때 내가 저 집에서 무슨 취급을 받았는지. 시어머니는 그 말 뒤에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어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 사진 찍던 날, 난 하루 종일 울었어. 애를 들쳐 업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김장까지 했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 집 여자들은 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았고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지. 그래도 버텼어. 가난하면 버티고 억울하면 참는 게 여자라는 시대였으니까.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지금 자신의 위치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과거 위에 겹쳐지는 느낌이었다. 그 감정은 동정도 아니고 완전한 이해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실마리가 열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떼어내며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나간 세월을 다시 계산하듯 되짚는 냉정함과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지는 강한 생존 본능이 있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부엌 서랍에 넣으며 낮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도 믿으면 안 돼. 남편도, 친정도,
자식도 믿을 건 하나야. 내가 가진 것, 내가 모아둔 것, 그게 있어야 안 흔들리고 안 무시당해. 그 말은 마치 인생에서 단 하나 깨달은 진리처럼 들렸다. 며느리는 조용히 물었다. 그러면 사랑받은 적은 있었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어딘가 빈 웃음을 지었다. 사랑. 그건 결국 책임이 따르는 감정이지. 책임 없는 사랑은 감정놀이야. 나한테는 그런 놀이를 즐길 여유가 없었어. 그 대답은 짧았지만 한 사람의 과거와 상처, 결핍과 방어를 모두 설명해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미워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 비친 과거의 자신이라는 것을. 가난했고 힘들었고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시절의 어린 여자. 하지만 그 깨달음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슬펐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상처가 다시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집을 나서는 길에 며느리는 허공에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한 줄을 떠올렸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 그 말은 오래된 증오가 남긴 흔적 같았고, 동시에 며느리가 앞으로 이 집에서 감당해야 할 현실의 예고장 같았다.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러나 그 이해가 두 사람 사이를 좁히지는 않았다. 그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조용히 알리는 신호처럼 가슴 한가운데 천천히 내려앉았을 뿐이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이 집의 공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어색함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잘 모르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것은 정이 아닌 불편함과 감시였다. 아침에 집에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의 눈은 며느리의 표정, 옷차림, 손의 상처, 심지어 숨 쉬는 방식까지도 살폈다. 시어머니의 세계에서 며느리는 사람이기 이전에 점검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처음 갈등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며느리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와 신선한 채소를 싱크대에 놓자 시어머니는 가만히 다가와 그것을 손끝으로 눌러보았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다.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야. 싼 거 사왔구나.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사실을 확인하듯 선고하는 문장이었다.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다. 장 보느라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골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사람이 사는 건 돈을 남기는 거야. 오늘 몇 천 원 아끼면 다음에 그게 10,000원이 되고 그것도 모이면 100만 원이 되는 거야. 난 그렇게 살아왔어. 며느리는 그 말이 단순한 잔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규칙이 되었다. 반찬을 만들 때는 꼭 장부에 재료값을 적어야 했고, 갓 지은 밥을 한 번에 먹지 않으면 남은 밥은 냉동실에 정확히 소분해 넣어야 했다. 수건을 개는 방식도
옷을 세탁하는 방식도 심지어 수저를 놓는 순서까지 정해져 있었다. 며느리가 실수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다들 아는 거야. 너는 왜 자꾸 어려운 것처럼 받아들이냐?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더 가벼워 보일까 두려웠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친척들 온다.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금요일부터 와서 도와. 그때 며느리는 직장에서 막 회의가 잡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며느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며느리 역할이지.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봤다. 혹시나 남편이 조정해 줄 거라 기대하며. 하지만 남편은 짧게 말했다. 그냥 해. 엄마가 고집이 좀 있어서 그래. 그 말은 도와달라는 부탁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의 말투였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울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처음엔 스스로 알지 못했다. 서운함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 때문인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쿡쿡 찔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더 무심해졌고 시어머니는 더 확신에 차 보였다. 이 집의 중심은 자신이며 며느리는 주변부라는 듯.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날 일어났다. 상차림을 마치고 손님들이 들어와 앉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쪽을 힐끗 보고 말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일머리가 없어. 내가 정리 안 했으면 상 갈아엎었을 거야. 그 말에 몇몇은 웃었고 몇몇은 아무 말 없이 밤만 바라보았다. 남편은 그저 막걸리를 따르며 멀뚱히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음식 서빙을 이어갔다. 그러나 손이 떨렸다.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작은 그릇 하나가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부딪혔다. 찰칵. 정말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의 분위기가 순간 갈라졌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손이 저리 떨려서 무슨 살림을 하겠다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그 순간 며느리는 더 이상 삼키지 못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얼어붙고 두 눈이 뜨겁게 차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방 안이 술렁였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싸우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꽂혔다. 마치 감히 이 자리에 정면으로 의문을 던진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노력은 결과로 말하는 거야.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말했다. 그만해. 명절에 이러지 마. 그러나 그 말은 며느리를 위한 말이 아니라 본인이 불편해질까 두려워 던진 말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며느리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단지 역할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그 역할을 잘하면 문제없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비난받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누구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이 집안의 공기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체념처럼 받아들이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해 겨울 모든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젓가락을 놓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물잔조차 잡을 수 없었다. 남편은 당황해 전화를 들고 우왕좌왕했고 며느리는 차분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옮긴 뒤 의사는 조용히 진단을 말했다. 나이를 고려하면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한쪽 기능 저하가 시작된 상태죠. 당분간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 향한 말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기대와 압박이 동시에 들어왔다. 입원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낯설 만큼 작아 보였다. 마치 지금껏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 세웠던 벽과 가시들이 한순간에 흔들린 듯한 모습이었다. 며느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지금껏 단단하고 완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두려움 속에서 몸을 웅크린 작은 아이 같았다. 하지만 연민은 금방 사라졌다. 그 연민 뒤에는 수년간 쌓인 상처와 억울함이 있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꺼풀 아래로 흐른 미세한 떨림은 그녀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시점이 오자 가족들은 또다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말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시면 되겠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결정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정해요? 남편은 짜증과 당연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하잖아. 엄마가 타인을 잘 못 믿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는 말은 늘 그랬다. 지금 말하지 말고 불편을 만들지 말고 감정을 삼키라는 말이었다. 남편에겐 편한 말이었지만 며느리에겐 또 하나의 책임 선언문이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집에 들어온 첫날, 거실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며느리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공간이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물과 약을 준비했다. 그러나 약을 건네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며느리의 손등을 스쳤다. 그 손끝은 차갑고 생각보다 작았고 아주 오래된 상처처럼 거칠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 이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겠지. 그때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겠지. 그러나 그 생각이 며느리를 부드럽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냉정함을 더 단단하게 다져주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역할과 거리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며느리는 담담하게 물었다. 입맛 돌아오면 죽 말고 다른 음식도 드세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길을 받았다. 고집 많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입술 한 번 떼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어느 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그 말은 며느리의 귓가에서 오래 울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도 약 드셔야 하니까 주무세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처음 생긴 균열이었다. 미움이 조금 옅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사건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돌봄이 아니라 숨겨진 관계의 심리전이 시작될 차례였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은 고요한 날들이 이어졌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늘 따라다녔다.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며느리를 감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며느리가 건네는 약을 받고 식사를 하고 도와주는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여전히 단단한 경계가 느껴졌다. 마치 언젠가 다시 꺼낼 말과 감정이 가득 쌓여 있는 듯한 침묵.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 이제는 두려움이나 수능이 아니라 거리감과 관찰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겠지. 그리고 이 긴 시간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의 누나가 집에 찾아왔다. 오랜만이라며 웃으며 들어왔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계산된 미소였다. 시어머니를 향해 말할 때조차 딱 필요한 만큼만 친절했다. 남편의 누나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요즘 건강 좀 어떠셔? 뭐 불편한 건 없고. 말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 깊숙한 곳에 묻어 있는 건 조급함과 확인이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마음은 아직 할 일 많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그 말에 누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혹시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정리할 건 없을까? 잠시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말은 단순한 말투가 아니었다. 정리라는 단어는 이 집에서는 곧 상속, 재산, 서류를 의미했다. 시어머니는 누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는 늘 그런 걸 먼저 생각했지. 누나는 순간 표정을 잃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었다. 아니야, 엄마. 그냥 혹시 해서 말한 거지. 그러나 며느리는 그 순간 이 집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느꼈다. 관계가 아니라 가치, 사람이 아니라 소유, 정이 아니라 권리와 목, 남편까지 합세해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자식인데 당연히 걱정하지. 서류 같은 건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문제 없잖아. 그 말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문제. 그래. 문제. 누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난 똑똑히 알고 있어.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누나는 어색하게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는 알 수 없는 감각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잠시 자신에게 스쳤다. 그 눈빛에는 미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마치 준비된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확신 같았다. 누나는 다시 말했다. 엄마도 힘드시니까 나중에라도 상담 받아보면 좋지 않겠어? 변호사라든지. 그때 시어머니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가진 건 내가 정한다. 그리고 이미 정리한 것도 있다. 남편과 누나는 동시에 멈춰섰다. 이미 정리했다는 말. 그것은 이 가족에게는 경고이자 폭탄 같은 문장이었다. 누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이미 정리했다고? 누구에게? 어떻게?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뱉었다.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지금은 아무 말도 필요 없다. 아직 남은 게 있고, 아직 정리할 게 남아 있으니까. 남편과 누나는 표정이 굳었다. 둘은 서로를 보며 눈빛으로 질문했다. 무엇을? 누구에게? 왜? 그러나 아무도 그 질문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묻지 못했다. 그날 밤 다들 돌아간 뒤 집은 조용했지만 공기에는 묘하게 불확실한 긴장감이 떠다녔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스쳤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같은 흔들림이 있었다. 이제까지 자신이 감당해온 노고와 상처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은 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가오고 있는 무언가를 감지한 사람의 직감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돌봄이 아닌 숨겨진 진실과 감정들이 튀어나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컨디션은 천천히 회복되는 듯 보였다. 말도 조금은 또렷해졌고 식사량도 늘었다. 그러나 몸이 회복될수록 시어머니의 말투도 함께 날카로워졌다. 마치 아프던 시간 동안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는 듯한 태도였다. 며느리는 그런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제는 놀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일정한 거리에서 관찰할 뿐이었다. 그 거리감이 며느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 찾아왔다. 남편은 회사에, 딸은 학교에, 시어머니는 한참 낮잠을 자고 있었다. 며느리는 빨래를 정리하고 옷장에 넣으려다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살짝 힘을 주자 서랍이 삐걱이며 열렸다. 서랍 속에는 옷이 차곡차곡 넣어져 있었지만 구석 한켠에 검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 표면에는 오래된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원래라면 며느리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손이 그 봉투 위에 멈춘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말했다. 지금 열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이 집에서 진실을 모른 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멈칫하던 손끝이 결국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투는 예상보다 무거웠고 안에는 정리가 잘 된 서류 파일이 들어 있었다. 철심이 달아있는 그 파일을 펼치자 맨 앞장에 적힌 글씨가 며느리를 멈춰 서게 만들었다. 유언장 초안. 그 글씨는 시어머니가 쓴 것이 분명했다. 삐뚤어지지 않았지만 힘이 들어가고 습관처럼 숫자와 금액이 먼저 오는 글씨체. 며느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어느 한 줄에서 손이 떨렸다. 상속인 며느리. 숨이 걸리는 듯 멈췄다. 눈으로 본 문장이 뇌로 전달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왜?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반복되었다. 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왜 그 문장 바로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날짜는 며느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날짜는 그녀가 첫 명절날 눈물을 삼키며 그 집을 나섰던 바로 그 주에 작성된 것이었다. 며느리는 기억했다. 그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본다. 그 말이 지금 와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잠시 후 또 다른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노트의 한 페이지에는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가진 건 결국 이것뿐. 사람에게 준 적 없고 나눠준 적도 없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나 대신 이 집을 버텨냈다. 나처럼 쫓겨나지 않았다. 나처럼 울며 돌아가지 않았다. 나보다 강했다. 며느리의 눈이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심장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이해였다. 하지만 그 이해가 따뜻한 감정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뒤에서 아주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냐? 며느리는 놀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가 문틈에 기대어 있었다. 얼굴엔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정. 둘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걸 언젠가는 내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건 미움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더라. 그냥 묵은 마음 하나야.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남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 희망이 되기도 하지. 며느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듯 말 듯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됐어.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 말은 선언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서막처럼 들렸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시작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걸. 시어머니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며느리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만큼 실감한 적은 없었다. 시어머니 또한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감정,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미움과 두려움이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 공간은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도 혹은 처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먼저 숨을 내쉰 건 며느리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다. 왜 제 이름으로 된 건가요? 그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처음으로 며느리가 스스로 꺼낸 감정의 문장이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결단처럼 보였다. 내가 버텼으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수많은 말이 묻혀 있었다. 멸시, 시기, 인정, 그리고 자존심. 며느리는 다시 물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죠? 그 질문은 며칠 전부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던 것들이었다. 수년간의 침묵이 단단한 형태가 되어 이제야 목소리를 얻은 것이다. 시어머니는 얇아진 입술을 꾹 눌러 담으며 말했다. 사람은 약해지면 잡아먹혀.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될까봐. 그 말은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방식으로밖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사람의 진심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이 위로로 와닿지 않았다. 대신 오래 묵힌 상처가 불쑥 올라왔다. 하시픈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상처 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다시 단단해졌다. 내가 가진 건 그것뿐이었다. 내가 배운 방식도 그거 하나였다. 누군가를 예쁘게 대하고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마치 오래 닫힌 상자에서 먼지를 털어내듯 나온 문장이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전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행동은 이 여생 동안 단 한 번 허락된 약함 같았다. 그래도 넌 떠나지 않았잖아.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닌 그저 사실이었다. 그 사실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남편은 떠났고 딸은 거리를 두었으며 친척들은 계산하며 살았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 무너지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침내 아주 오래된 진실을 꺼냈다. 사람은 자기랑 가장 닮은 사람을 제일 미워한다. 나는 너를 보고 나를 봤다.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그 말은 칼 같았지만 그 칼은 며느리를 겨눈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자신을 찌르고 있었던 칼이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숨을 참았던 듯 며느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책임 추궁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의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미안하단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자금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 며느리는 그 말에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가슴을 누르던 것들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제는 조금 이해하려고 해볼게요. 하지만 용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 표정은 긴 싸움이 끝난 사람의 표정 같았다. 그날 밤 집 안 공기는 달라졌다. 말이 오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대화는 아니 마침내 서로를 본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모든 감정이 해결되는 결말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세상엔 늦게 온 진심보다 남겨진 서류 한 장이 더 많은 것을 바꾸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겨울 끝자락처럼 차가웠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계산과 긴장이었다. 차가 멈추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말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의 공기 속엔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규칙성과 냉정함이 느껴졌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유산 목록과 그 분배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았다. 이제는 기대도 두려움도 없었다. 모든 감정은 이미 지나쳤고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처럼 느껴졌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고인은 생전에 여러 번 문서를 수정했고 최종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서늘한 방 안에 울렸다. 그리고 변호사의 입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문장이 떨어졌다. 전 재산은 손녀에게 상속한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뚝 끊겼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고 누나는 입술을 떨며 변호사에게 물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아이에게 준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인의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남편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다. 왜 아이한테? 왜 이렇게까지? 변호사는 서류 묶음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그리고 고인은 이 편지를 며느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남겼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동시에 며느리에게 향했다. 그 시선에는 당황, 질투, 궁금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도 쉽게 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찢었다. 한 줄, 두 줄, 글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너에게 남기지 않는 이유는 미운 마음 때문이 아니다. 너는 이미 내 삶을 스스로 만들었다. 너는 아무것도 없이 들어와서 스스로 살아낸 사람이다. 나는 그 삶을 지켜보고 인정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못 해준 것을 내 딸에게 주고 싶었다. 그 아이는 미움을 넘은 사랑 속에서 살길 바랐다. 너는 상처 없이 강한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상처를 삼키며 강해진 사람이다.
그래서 너에게는 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있다. 그것은 살아낸 시간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마침내 끝났다는 감각. 오랜 싸움이, 오랜 버팀이, 오랜 증오와 오랜 오해가 한 문장에 닿은 순간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녀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알게 된 사람처럼.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시선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에는 눈처럼 보이는 먼지가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싸움도 화해도 아닌 그냥 남는 감정으로.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해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그 어떤 말보다 오래 남는 결말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버텨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미워해도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살아보면 안다. 피가 이어졌다고 마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같은 집에서 세상을 살아도, 같은 기억을 공유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 다르다는 걸. 누군가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고, 누군가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미움과 사랑의 경계조차 모호해지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얼굴은 잊힐 수 있다. 손길도 목소리도 흐릿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은 감정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전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한 사과, 기다렸지만 끝내 듣지 못한 인정. 그 모든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바꿀 뿐이다. 미움은 이해로, 원망은 침묵으로, 그리고 어쩌면 아주 나중에는 작은 연민으로. 그녀는 오늘도 살아간다. 가방 속에 접어넣은 작은 편지 한 장처럼 마음 어딘가에 그 시절을 접어넣은 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한 화해가 없어도 괜찮다. 누군가는 끝내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나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너무 늦게야 이해에 닿기도 한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것이다. 어쩌면 삶은 누군가와 싸우는 과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기까지 걸리는 긴 시간인지도 모른다. 오늘도 그녀는 천천히 걸어간다. 눈물도 원망도 기대도 아닌 조용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는 이제 단 하나의 문장만 남아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살아내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 누군가의 과거일 수도,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는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당신의 마음을 비춰줄 사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